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정윤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105주년 3.1절을 맞아 1년간 모은 돈 31만 원을 지역 대학병원에 기부했습니다. 이 학생은 칠곡 출신 독립운동가인 장진홍 선생의 현 손녀로 알려졌는데요. 나라를 지켰던 분들처럼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기부 배경을 전했습니다. 장혜진 학생을 전복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독립운동가 장진홍 선생의 현 손녀인 장예진 학생. 토끼 모양 저금통을 들고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고 국민의 생명을 사랑하는 간호사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모금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3.1절을 맞아 장예진 양이 모은 돈은 31만 원.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도 없어 명절에 모은 돈까지 긁어 모았습니다. 매일 꼬박꼬박 저희들 간호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축을 한 돈을 우리 병원에 있는 간호사에게 힘내라고 이렇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증을 하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물론 직업적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하지만 힘들 때도 사실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진 양의 응원을 받으니까 조금 더 힘내서 더욱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량의 따뜻한 마음은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호자도 없이 그래서 기저귀나 물티슈나 이런 것도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분들도 좀 많아요. 그래서 또 우리 예진 양도 우리 간호사를 응원하면서 주신 거지만 그쪽으로 서는 것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제시대 조선은행 대구 지점에 폭탄을 보낸 장진홍 의사. 우리나라 경제를 착취하기 위해 일본이 세운 은행을 폭파하려 했지만 건물 일부만 무너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장진홍 의사는 대구 형무소에서 독립을 외치며 35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HCN 뉴스 전복훈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국지도 개량 공사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환골재로 만든 임시도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순환골재가 농경지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미시 무을면의 한 도로공사 현장. 지역 수건 사업인 국지도 68호선 개량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장에는 순환골재를 쌓아 만든 임시도로가 만들어졌는데 도로 곳곳에 각종 이물질이 뒤섞여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공사를 위해 쌓아 올린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언뜻 봐도 이렇게 건설 폐기물로 보이는 조각과 벽돌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순환골재는 건설 폐기물을 처리해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든 골재를 의미합니다.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물질을 눈으로 본 주민들은 불안하다는 입장입니다. 콘크리트 타설은 물론 도로를 포장조차 하지 않은 탓에 인근 논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공사하는 여기가 친환경 단지입니다. 여기. 이런 안 좋은 게 들어가면은 인정받기 힘들어요. 여기가 해마다 무작위로 해서 벼 성분을 다 분석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쌓아놓은 순환골재는 정부가 공급하는 관급 자재인데다 품질 인증까지 마친 안전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역민과 공사 관계자 측은 해당 순환골재의 성분 분석을 의뢰해 토양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현장엔 HCN 박상현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뉘어 있던 돌봄 체계를 하나로 만드는 유보통합. 지난 30년 동안 논의만 반복됐던 이 유보통합이 마침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 확보 방안 등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어서 현장에서는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둔 유보통합. 지난해 연말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첫 발을 뗐고 올 상반기 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가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유보 관리 체계 일원화 실행으로 비효율과
지원 차이를 해소하고 영세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영유아 교육 보육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통합 모델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에 현장에서는 유보통합에 대한 졸속 추진 우려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교사 자격과 기관 간 편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격과 그 교사 그다음에 관련된 처우 문제 뭐 이런 게 하나가 될 것 같고 돌봄 영역이나 뭐 서비스 영역이라기보다는 이제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곳들이 되다 보니 그것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여요. 보육 재원 충당을 두고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유치원의 4배에 달하는 3만여 어린이집을 관리할 인력과 예산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인건비 지원 시설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을 과연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서 그런 걸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과연 서울시나 구에서 주는 그 지원을 교육청에서도 줄 것인가는. 한편 교육부는 당장 3월부터 모델학교 30곳과 시범지역 3곳을 운영해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었지만 대상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18년 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38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요. 하지만 합계 출산율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는 것이 보여주듯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특히 현금성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18년 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4분기에는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해마다 최저치를 기록하는 출산율에 정부는 현금성 지원에 눈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태어나는 아이 1명당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 등 모두 2,960만 원의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또한 이런 기조에 발맞추는 모습입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금성 지원을 대폭 늘릴 것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파격의 물꼬를 열겠습니다. 0세에서 8세에 집중된 현금 지원을 18세까지 늘려 아이가 성인이 되는 동안 공백 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금성 대책은 지속성이 떨어지는 만큼 양육 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가족 수당 좀 더 주고 뭐 육아 휴직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안 된다. 저는 이제 은발의 오줌 누기다. 이런 건 안 된다. 그래서 CNN도 새로운 정권이 필요하다. 그럼 한국에서 새로운 정권은 뭐냐? 획기적인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민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현금성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경쟁이 과도하니까 교육적인 이런 쪽에서 좀 제도적인 보완, 뭐 꼭 막 그런 대학을 안 나와도 뭔가 좀 이렇게 나중에 잘 자기 꿈을 펼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 이런 쪽으로 좀 가야지 좀 애를 키우는 사람들이 부담이 적고 그리고 뭐 일단은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 그 지원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저출산 관련 예산은 총 17조 5,900억 원.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고도 좀처럼 성공 모델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문성주입니다. 울진 북부 산간 지역에 지난주 폭설이 내리면서 주민들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죠.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도 먹이를 잃고 산을 내려와 탈진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먹이 주기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을 공희철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폭설의 먹이를 찾아 산을 내려온 산양 한 마리. 제대로 먹지 못해 사람이 뒤를 따라와도 쉽사리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탈진한 상태입니다. 이 산양은 다행히 구조됐지만 결국 이송 후 이틀 만에 폐사했습니다. 최근 울진 산간지대의 연이은 폭설로 먹잇감을 잃은 산양이 위기에 처했는데
올해 숨진 채 발견된 개체수만 4마리입니다. 마음이 아프죠. 또 우리의 자연인데 그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우리 후손들한테도 물려줘야 될 것도 있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정을 감안해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사냥보호단체에서 먹이주기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폭설이 내리기라도 하면 한 포대에 5kg에 육박하는 먹이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데 총 4개 구간을 찾습니다. 함께 동행한 울진군 북면의 거리만 왕복 7km에 달했습니다. 사냥보호협회 회원들은 이렇게 눈이 쌓인 구규림을 일주일에 한 차례 사냥 먹이를 짊어지고 산길을 오릅니다. 푹푹 파이는 눈길과 가파른 계곡을 지나 먹이 급여대에 도착합니다. 먹이를 내려놓고 사냥의 개체수 확인과 먹이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CCTV를 열어봅니다. 겨울철 먹이 주기뿐 아니라 사냥들의 건강 상태도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이 산들이 특히나 이런 데 고산대 이런 데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얘들이 뭐 사냥 밑으로까지 내려오고 민가에도 내려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겨울에 이렇게 힘들게 들고 와서 보호단체의 노력에도 올겨울 사냥 사체는 더욱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구조를 하더라도 지역 내 관련 병원이 부재하다는 점과 체계적인 개체수 관리가 전무하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저희는 민간단체라서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병원도 없고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관리 부서가 있긴 하지만 거기도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산양 치료 관리센터 이런 것들이 그 관리 기관이 들어와서 제대로 잘 관리가 됐으면 합니다. 지난 2019년 실태조사에서 울진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냥 개체수는 120여 마리. 기상재난의 위력이 더해지면서 멸종 위기종의 경우 더 큰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최근 딥페이크를 악용한 콘텐츠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는 가짜 음란 콘텐츠가 SNS에 퍼지며 곤욕을 치렀고, 국내에서는 유명 배우의 얼굴과 음성을 조작한 가짜 영상으로 투자를 권하는 사기 행각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총선을 40일가량 앞둔 국내 정치권 또한 딥페이크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테일러 스위프트의 가짜 음란 콘텐츠가 SNS에 유포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삭제될 때까지 4,700만 회 이상 조회되며 글로벌 팝스타의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안겼습니다. 앞서 2018년에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딥페이크 영상도 공개되며 정교한 기술의 발전이 불러올 부작용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딥페이크 관련해서 버락 오바마라던가 테일러 스위프트 영상들을 보니까 참 이게 진짜 위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허위 정보나 유권자들의 인식 자체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지난달 29일부터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 상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까지 19일간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 1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도 모니터링 전담반 요원을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AI 컨텐츠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탐지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요청해서 판단의 결과로 신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의 확산 속도가 검증 속도에 비해 빠를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냅니다. 특히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검증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지는 만큼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 생산 시도가 크게 늘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가짜뉴스가 나오면 상대편에서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가짜뉴스가 막 퍼지고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 옮겨지게 되면 특히 이제 중도층 이쪽인지 저쪽인지 아직 가늠을 못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뉴스들이 대단히 중요한 가짜뉴스들이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줄 거다. 이 때문에 딥페이크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전 홍보와 함께 유권자들 또한 후보자들의 주장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
매일매일 뉴스에 보도되는 각종 사건, 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도 이준희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에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자, 서울대학교 기숙사에서 한 여성이 홀로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나르며 청소를 합니다. 매일같이 혼자 엘리베이터도 없는 기숙사를 계단으로 오르내리면서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여성 CCTV 속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날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과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로 밝혀지면서 시민과 노동계의 분노가 컸었는데요. 자, 얼마 전 고인이 사망을 하고 무려 2년 반이 넘어서야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판결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업무가 과중했는데도 부담을 덜어주려는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과로사를 인정했고요. 또 업무와 연관이 없는 쪽지 시험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다. 과로사 등을 인정한 것 자체는 올바른 판단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너무 오래 재판이 걸렸다. 그리고 또 손해배상 액수도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과로사가 인정이 됐고 또 잠시 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도 인정이 됐는데 손해배상액이 8,683만 원입니다. 사실 금액의 숫자로 마음을 헤아릴 수는 당연히 없는 겁니다만 유족의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은 어떤 특정 노동자의 1년치 급여를 바탕으로 또 그것을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느냐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거기다가 위자료가 더해진 액수고요. 아마 지금 이 배상 액수를 놓고 보면 노동자가 나이가 많았고 급여가 적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액수가 산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사회적인 파장이 컸던 이유가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가 그 명성과는 달리 청소 노동자에게는 결코 좋은 일터가 아니었다. 이런 점이었는데요. 사건 당시에는 서울대 총장까지 나서서 타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좀 했는데 재판에서는 태도가 좀 달라졌나 봐요? 예, 맞습니다. 과로사와 관련해서는 쾌적한 휴게실을 제공했다고 하고 쪽지 시험도 서울대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니까 업무와 관련이 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특히 휴게실이 있다는 것과 업무상 과로는 별개의 측면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8시간을 일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휴게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쉴 시간이 없으면 과연 그 휴게실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서울대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자기들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을 다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쾌적한 휴게실의 존재만으로 업무상 과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기숙사를 청소를 하는데 그 쾌적하다고 하는 휴게실을 이용할 시간이 과연 있었을까요? 의문입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말씀해 주신 쪽지 시험인데요. 안전관리팀장이 바뀌고 난 뒤에 건물의 준공 연도, 건물 이름을 한자 또는 영어로 쓰라는 등 일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의 시험들을 봤고요. 그 시험 점수를 발표까지 해서 망신까지도 줬다고 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 일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됐고요. 정작 안전관리팀장의 처벌은 단순하게 경고에 그쳤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을 했는데 경고에 그친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게요. 좀 다소 의아합니다. 결국 그 취업 규칙의 어떤 징계가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직의 5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가벼운 단계인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업무상 과로로 사망케 할 정도로 일을 시켰다면 결국에는 그 사람에 대한 징계 역시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해서 단순히 경고만 했다는 것은 너무나 약한 징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청소 노동자들에게 회의 시간에 정장을 입고 참석을 해라 이런 강요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말도 안 되는데 이게 경고에 그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또 혹시 서울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문제의 안전관리팀장에게는 따로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책임을 물 수는 없을까요? 예,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과로사하게 했다면 안전관리팀장 역시 손해배상 채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 판결 자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또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건 어느 날 갑자기 아내를 또 엄마를 잃은 유족들에게는 애통하고 비통한 시간이었을 텐데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약 2년이라는 시간을 걸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 사건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속속들이는 알 수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산업재해라든지 업무상 과로 사건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네.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업무상 과로 등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좀 인색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 피해자, 근로자한테 너가 밝혀봐라 라는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만 입증 책임을 밝히면 그 이후에는 회사 측에서 학교 측에서 자기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하는데 결국에는 그렇지 못하고 피해자가 이 부분을 계속 밝히다 보니까 뭔가 그런 입증 책임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결국에는 재판을 오래 끌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도움받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노동자의 인권이나 처우 개선에 많은 시사점을 남기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 사회 또는 법이 노동자를 대하는 시선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런 업무상 과로 등과 관련된 재판 그리고 판결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네. 결국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좀 더 빠른 재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위자료 액수를 선고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판사님이 네. 본인이 또 본인의 가족이 본인의 친척이 이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8천여만 원을 결국에는 손해배상 액수를 인정한다면 본인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아마 본인도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선고가 내려진 후에 고인의 남편은 근로자도 사람이라는 그냥 싸구려 부품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사건의 당사자인 서울대는 항소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이 말의 무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을 지켜본 우리 모두에게도 또 스스로를 돌아보는 숙제를 안겨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만실이 없는 시군이 경북에서 모두 12곳이나 되는데요. 이런 곳에서 갑자기 산통이 시작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걱정이 될 텐데 소방에서는 출산이 임박하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임산부, 또 출산 후 6개월이 되지 않은 산모를 병원까지 이송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정집에 긴급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산모의 출산을 돕습니다. 안전하게 아이를 받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올 초 경북 문경에서 있었던 일인데 가까운 산부인과가 1시간 정도 걸려 구급대원들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겁니다. 구미에서도 지난해 5월 한 임산부가 119 구급 서비스를 통해 집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 머리가 조금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전에 미리 훈련도 했었고 교육 받은 대로 침착하게 분만 준비를 했었고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의 119 구급대원들이 수행한 응급 분만 건수는 모두 37건. 이 가운데 10건은 구급차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19 구급차에는 분만 도구를 비치해놓고 긴급한 출산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상북도는 2020년부터 새생명 탄생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구급차 이송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새생명 탄생 119 구급 서비스는 119 안심콜이나 소방서 등에 직접 방문해 가입할 수 있으며
출산과 입원, 응급진료, 이송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로공사 등 공기업을 품고 있는 김천시가 미래 모빌리티 특화 도시에 시동을 겁니다. 튜닝 안전기술원과 드론 자격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서 침체기를 겪고 있던 산업경제 활성화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정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공사를 마친 김천 덕촌리 일원의 드론 자격센터입니다. 국내 유일의 비가시권 비행 자격 시설로 3개의 실기 시험장과 비행 활주로, 헬리패드와 관제시설, 정비동 등이 들어섰습니다. 자격 시험 응시와 교육 인원이 체류할 경우 연간 3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천 일반 산업 단지엔 자동차 튜닝 안전 기술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관하에 튜닝 검사와 평가, 인증, 구매와 장착까지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뤄집니다. 수도권으로 몰리던 수요자를 김천으로 끌어당기면서 튜닝 관련 신사업 개발과 지역경제 유발 효과에도 큰 기대를 걸 수 있습니다. 김천시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준공된 튜닝 안전 기술원과 드론 자격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와 드론 배송 시스템 상용화를 추진해 모빌리티 특화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블루오션과 같은 산업을 육성함으로 인해서 이 시장에 뛰어드는 어떤 청년들이 아니면 신규 인력들이 저희 지역으로 많이 몰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프라 확충, 그다음에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계속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튜닝 관련 기업의 경우 이미 관련 기업 20여 개가 산업단지에 입주했고 추가로 50여 개의 기업도 입주 의향을 밝히면서 침체된 지역 산업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모빌리티 산업 조성 사례를 토대로 혁신도시에 들어선 공기업과의 상생협력 방안도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전함에 따라서 공단하고의 저희가 상생협력 사업으로 관련된 좋은 기업이 저희 지역으로 많이 들어와서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거기에 맞물려서 많은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공기업 이전의 호재를 지역 대표 산업 육성 기회로 탈바꿈시킨 김천시가 사통팔달의 도시에 걸맞은 제2의 도약을 알리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올해 대구 경북 30개 초등학교가 입학생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3월 신학기 취학 예정 아동이 없는 학교는 전국 157곳이며 이 가운데 경북은 27곳으로 34곳인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대구는 3곳이 입학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학 아동이 없는 초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시도는 서울과 대전, 광주, 울산, 세종 등 모두 시단위 지역이었습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개학기를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합니다. 이 기간 어린이 보호구역 근처 불법 주정차나 과속을 단속하고 통학로 안전 실태를 살펴봅니다. 교육청과 경찰, 민간단체 등은 합동 점검반을 꾸려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